다음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까지 봤고요. 넘겨서 근로시간의 유형에서 이제 정의 규정들을 좀 볼 거예요. 뒤에 나오는 설명 때문에 좀 같이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꺽쇠 보시면 총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의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집에 가는 사람은 9시간이겠죠. 총 근로시간은. 밑에 있는 실근로시간은요.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음은 기본 근로시간인데요. 기본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요 개념에서 보면 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의미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보다 적을 수 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더 적게 근무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연장 근로시간은 여기 위에 있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건 두 번째 체크인데요. 1일 8시간 또는 일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9시간씩 3일 일하는 사람은 일주로 따지면 27시간을 일한 거지만 일주 40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하루를 봤을 때 1시간씩은 연장 근로가 있는 거예요. 9시간 일했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는 시간은 모두 연장 근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 시간도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야간 근로 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야간 근로수당은 연장 근로수당하고 다르게 근로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별표 한번 볼까요? 따라서 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스케줄 근무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근로수당 0.5배는 가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는 내용입니다. 위에는 위치와 관련된 규제다. 이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죠. 다음은 휴일 근로 시간인데요.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건 법정 공휴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빨간 날 있죠. 법정 공휴일은 다 휴일 근로고요. 이날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약정 휴일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처럼 우리 회사만 쉬는 거예요. 약정해서 쉬기로 한 거. 그날에 근로한 시간입니다. 휴일 근로가 1일 8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랑 똑같이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이 휴일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으면 그 초과 분에 한해서는 2.0배, 즉 0.5배를 더 가산해서 주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뒤에 법 규정 한번 볼게요. 가산수당 지급할 때 1항, 동그라미 1번은요. 연장 근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휴일 근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지금 빨간색 표시한 것만 잠깐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항은 야간 근로에 대한 건데요. 이때 일한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한테 임금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2-3으로 넘어가서 감시간섭적 근로자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법 규정 먼저 나와 있는데 먼저 보고 세부 내용 볼게요. 빨간색 표시한 부분 볼까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밑에 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3번 보시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이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승인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밑에 있는 내용 볼게요. 첫 번째요. 법정 공휴일, 3일절 같은 거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 내용이 승인 받았으면 규정이 제외되니까요. 밑에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령에서 보장되는 유급 휴일이므로 유급 처리해야 함. 왜냐하면 적용이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 첫 줄의 규정은
2장과 5장에서 정한이라는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감시단속적 근로자한테 일부 규정을 제외하는 취지인데요. 첫 번째 꺽쇠는 그런 거라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시적 근로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건. 감시적 근로자는 누구냐면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필요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이런 분들인 거예요. 단속적 근로자는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 예를 들면 통근버스 운전원, 건물시설 관리 야간 대기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뒤에 내용 더 보겠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봤고요. 아까 고용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건데요. 이미 사업장에 감당근로 승인 받으신 그 소장님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요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위에 신청인 내용은 이제 사업장 정보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신청 내용은 감시단속자 근로에 종사해서 승인 받을 사람 몇 명인지 담당 업무 뭔지 쓰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승인 요건들을 볼 거예요.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승인 신청된 관련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꺽쇠 보면 근로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전면 적용된다 이거예요. 다. 밑에 파란색 박스 한번 볼까요? 파란색 박스는요. 제목에 보면 근로 개선 정책과 어쩌고 써 있죠. 이거는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을 해석한 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 고용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행정해석에 내부적으로는 구속을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판결처럼 되게 큰 효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 구속력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계속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 승인은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체크 보시면 실제 승인 과정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행정편의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고용부 행정해석이 내부적 구속력만 가진다고 했지만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직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해석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동의서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체크는 이미 감당근로 승인을 받은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에서도 한번 더 볼 텐데요.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업체가 바뀌면서 근로자들을 그대로 포괄해서 고용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이미 이전 업체에서 감당근로 승인을 받아놨으니까 우리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바뀌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면 그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이고 이 근로자들이 똑같은 업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면 재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승인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두 번째 체크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승인의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한 명이 나갔고, 이렇게 감당근로 승인 근로자가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들어오는 경우라면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죠. 재승인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근로계약은 이렇게 주휴수당 제외하고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승인 요건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역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아주 복잡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제가 내용을 누락하진 않았습니다만 보기 좋게 정리는 했습니다. 나중에 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갖추고 계시는 소장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번 보면요.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저희 세 번째 체크 한번 볼게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거나 또는 격일제 근무인 경우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수면 시간, 휴게 시간이 몇 시간 이상 확보될 것 이런 거 있고요.
휴게 시간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 비번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승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 요건이 계속 이어져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밑에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도도 맞춰야 되고요. 소음에 노출되지도 않아야 되고요. 식수나 비품 같은 거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야간에 수면에 필요한 침구 같은 거, 이런 공간 확보, 이런 내용들을 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승인 요건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그 앞에서 봤던 내용이 있죠. 제가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볼드 처리한 거 먼저 보면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만 보면 휴게시간, 수면시간 포함해서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 벗어나는 것 허용되면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들 다 승인 요건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볼드 처리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체크에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이 경우여야 하고, 다만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어야 함. 이건 이제 단속적 근로니까 상태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근로가 단속적일 수 있는가, 이런 내용과 관련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승인 요건은 아까 감시적 근로자에서 봤던 요건하고 동일합니다. 참고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 확인서에 명시하고 이런 근로조건 보장해야 되는 게 승인 요건이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아까 집어넣고요.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감독관들이 다 봤을 거고요. 적용제외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서를 줄 겁니다. 이런 양식으로 생겼고요. 오른쪽 내용 보면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요. 고용승계에서 이전 업체에서 승인 받아놓은 줄 알았는데 근로자 수에 변동이 생겨서 재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우리가 그걸 이전에 받아놨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되는 줄 알고 받아놓지 않은 경우예요. 나중에 발견됐거나 여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 고용청에서 연락이 와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의 효력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승인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감단처럼 일했을 건데 그러면 여기 근로시간, 휴게일 다 적용시켜가지고 하면 임금이 엄청 불어날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제가 여기 실무사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소장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것들, 매칭이 되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Q&A 형식으로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이건 다 보겠습니다. Q1번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정상 근무 1일 8시간 일하는 것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반복해서 되고 있는 사람을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앞에서 정의 봤을 때요. 이 사람이 상태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인가 혹은 상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답변 보면요. 4일을 주기로 해서 2일은 8시간씩 정상 근무하고 3일째에는 24시간 근무, 4일째에는 휴무,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근로의 형태래요. 그러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시간, 8시간, 24시간 비번. 이 사람은요, 4일 주기 중에서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4일 주기 중에서 이틀은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틀 맞죠? 이틀은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사람이지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태적으로는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Q2번인데요.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답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 형태가 아닌 근로 형태로 변경되는 등 승인 요건에 미달하게 됐으면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좀만 보면은 좀 명확해지죠. 근데 밑에 별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별표를 보면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이 나가야 된다. 요것과 관련해서 다른 거랑 좀 매칭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몇 가지 내용들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5시간이 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어떤 특정한 주에만 좀 연장 근로를 15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이때 이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15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계속 해왔던 게 예를 들면 매주 계속된다거나 뭐 몇 달 계속된다거나 그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서 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다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Q3번인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은 후에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관련된 건데요. 답변 보면 감시단속적 근로 시에 특정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Q4입니다. 적용 제외 승인 요청 시 대상 근로자의 동의 여부나 인원이 증가된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한번 앞에서 봤는데요. 답변 보면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또한 이 승인은 근로 형태, 업무 성질, 근로자 수 이게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함. 다만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이 증가된 근로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앞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Q5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 제외 승인 효력은요. 다시 한번 보면 답변은요. 용역업체가 변경돼서 사용자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그 사용자가 적용 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 종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나 근로 형태, 승인 근로자의 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이 기존 승인의 효력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양도했고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재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일부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일부 근로자를 왜 고용 승계하고 싶지 않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포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만 고용 승계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건 해고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볼 해고 보겠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Q6번인데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변 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초과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그리고 뒤에 법제처도 있죠. 두 번 판단을 받아봤다는 거거든요. 행정해석을.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입장이 모두 같습니다. 이거는 근로시간이 위치에 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요. 다음은 2-4번 목차고요.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된 걸 볼 겁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이거 써야 되고요. 그 밑에 줄에 볼드 처리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도 써야 되고요. 그런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랑 마찬가지로 뒤에 괄호에 전자문서가 있는데요. 임금명세서는 21년도 11월에 처음 이제 시행이 돼서 교부를 했어야 됐는데 교부하면서 이전에 사용자들이 하지 않았던 업무가 너무 증가됐다는 그 비판들이 많아서요.
근로계약서보다는 임금명세서 서면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걸 좀 더 넓게 봐주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뒤에 시행령은 보지 않을게요. 아까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쭉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라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꺽쇠 보면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교부도 가능한데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규정은 같지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거요. 사진이든 PDF든 관계없습니다. 통해 임금명세서를 개별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내 전산망 등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업로드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확실히 넓게 봐주고 있는 거죠. 다음은 미교부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고요. 근로자 한 명 기준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는 1차 위반 30, 2차 위반 50, 3차 위반 100만 원입니다. 밑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짓 기재했을 때 과태료는 1차에 20, 2차에 30, 3차에 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미기재했다는 걸로 과태료까지 가려면요. 너무나 의도적으로 그리고 법에 명확한 그 항목들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출식 같은 게 몇 개 빠져 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시정기간 주고요. 그 기간에는 시작만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게 저희 법인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양식이 아니라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만 들어있으면 양식은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좀 같이 볼게요. 위에서부터 보면요. 상호 나와 있고 이제 근로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인적사항 중에 성명, 부서, 4번 직급, 입사일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 근로자의 및 특정만 되면 이름만 써도 되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름하고 입사일 정도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밑에 있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이런 것들은 근로자마다 사업장마다 다를 거라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급여 구성 항목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위주로 보시죠. 기본급은 아까 저희 얘기했던 209시간, 월간 209시간이란 거고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시급은 9,620원, 23년도 최저시급이죠. 이거 반영했고요. 그래서 지급금액은 이만큼이에요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밑에 연장수당요. 근무 여기에 빠져 있지만 옆에 1.5배수 1시간이 33시간이라고 써져 있죠. 1.5배 안 하면 22시간일 거예요. 22시간은 포괄임금제 짤 때 주 5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1시간씩 연장 근로하면 그걸 월간으로 산정하면 22시간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세팅할 때 혹시나 최소한으로 잡아놓는 시간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요. 월간 33시간이 항상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그거는 시급을 이렇게 계산해서 금액은 저겁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연차 수당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다음은 식대, 아까 저희 봤던 비과세 한도 그거 나와 있고 급여 합계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 항목들도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4대 보험료 얼마인지 다 나와 있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그래서 공제 개가 얼마고 차인지급액이 얼마인지까지 나와 있죠. 나와 있어야 되고 제일 특이한 건 밑에 나와 있는 산출식입니다. 지금 보면 다 얼마 곱하기 몇 시간에서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쓰게 하는 게 임금명세서 개정된 내용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포괄임금제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연장수당, 그 밑에 줄에 있는 기본급 이런 것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일 거예요. 근로자가 월 중간에 결근했거나 이러지 않는 다음에야. 그러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굳이 산출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을 몇 개 빠뜨렸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매월 근데 이제 수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고정금액은. 그래서 일단 저희는 써서 드리는 거고요. 이제 봐야 될 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연차수당은 아마도 시급 9,620원 적용했겠죠. 이 사람의 시급이니까 8시간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209시간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이니까 연차는 하루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월급액 안에. 그래서 이렇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의미는요. 임금액에 집어넣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차를 미리 돈으로 다 너한테 주고 있으니 연차 쓸 거 없다. 그 내용이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돈으로 받았으니 저 연차 쓸 거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가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저 이번 달에 연차 쓸게요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근로자는 연차를 쓸 수 있어요.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차수당, 근로자한테 안 줘도 되는 금액이죠. 이거 삭제하고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는 자문사에서 이거 세팅 요청하면 사실은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요. 감독관들이 보면 90% 이상 시정지시 내립니다. 왜냐면 연차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굳이 넣어달라 그러면 제가 뭐 법 위반은 아니니까요. 넣어는 드리는데 시정 지시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세팅은 하기는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차휴가 주휴수당, 징계와 해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질문도 가장 많고요. 그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세부 목차 먼저 좀 보면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 일수는 얼마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3-2번에는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볼 거고요. 3-3번에는 이제 징계로 들어가서요. 근로자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고는요. 해고는 어떻게 해야 정당한 건지를 볼 거예요. 3-4에서는 퇴직금을 볼 거고요. 넘어갈게요.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발생과 관련해서는 요 규정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드 처리한 부분만 잠깐 볼까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한테 15일의 연차를 주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요. 1개월 개근 시 1일에 연차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답니다. 발생 관련해서는요. 물론 4항에 보면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는 가산이, 그러니까 더 많이 근로할수록 연차는 많이 주고 그 최대 한도는 25일이다. 그러니까 법정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5항 한번 볼까요? 5항에 제가 볼드 처리한 거 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 있거든요.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줘야 되지만 이런 것처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시기 변경권을 주장하는 내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시기 변경권 행사하실 때요. 제가 지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고요. 실무에서 이 정도 시기 변경권 행사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으니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 행사하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 이 정도 의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연차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꺽쇠 보면요. 연차 일수 계산을 하려면 출근율을 먼저 산정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약간 지루하실 텐데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넣은 이유는요. 연차 일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법에 아까 나와 있으니까 몇 년차 입사일 언제? 그러면 바로 그냥 산수처럼 떨어져요. 며칠인지. 그런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요. 일수만 알려드리면 소장님들이 근로자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만 어떤 건지 그냥 터치만 해보고 지나가는 거. 요 정도 의미만 좀 가져볼게요. 출근율을 먼저 산정해야 되는데요.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되죠. 첫 번째 체크 보면 출근율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의 비율을 의미함. 뒷장에서 도식화 해놨거든요. 같이 한 번 더 볼 거예요. 연간 소정 근로일수는 365일은 아니고요. 365일 중에서 쉬는 날 다 빼고요. 출근일은요. 연간 소정 근로일 중에서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날, 그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했으면 연차를 부여하는데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물론 연차가 더 쌓이면 가산된 휴가해서 16일, 17일, 최대한 25일까지겠지만요. 1년 미만 근로자는요. 1개월을 개근했으면 그 다음날 1일이 발생하니까 1년 365일을 일했으면 11일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2년차가 되면 이론적으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연차는 11일 더하기 15일, 26일입니다. 그 26일이 여기서 나온 26일이에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걸 안 썼으면 수당으로 바뀌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11일도요.
11일은 약간 특이한 게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안 쓰면 수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 기한을 얼마든지 늘려서 수당 지급하지 않고 휴가 쓰게 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이론적으로 26일이니까 실무에서 26일보다 좀 적겠죠.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시려면 기한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2년차 된 근로자는 26일의 연차를 쓸 수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도식화한 걸로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다 세부 내용을 제가 이해시켜드리기보다는 터치하고 넘어갈 건데요. 중간 먼저 볼게요. 출근율 이꼴 연간 소정 근로 일수 분의 출근일입니다. 이 출근율이 80%가 넘으면 오른쪽에 1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연차, 1년 미만 근로하면 1개월 개근하면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 발생하는 거예요. 연간 소정 근로일수의 정의 규정이 화살표 따라서 나와 있고요. 다시 보진 않을게요. 출근일의 정의 규정이 화살표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출근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출근일은 화살표 따라가면 소정 근로일 중에서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을 출근일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그 까만색 세 가지는요.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출근으로 간주해주는 기간. 두 번째, 무단 결근은 당연한 거고 특별한 경우에 그냥 결근으로 간주해버리는 기간. 세 번째는 약간 어렵습니다. 밑에 있는 분모 있죠?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기간. 이 날은 출근일에는 출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제외되는데 그러면 80%를 충족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게 불균형한 문제가 발생해서 분모에서도 같이 빼준다. 그래서 출근율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 근로자가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으로 한 걸로 봐주겠다. 어떤 거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법에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기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 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어도 이 기간은 연차휴가 같은 거 혹은 퇴직금 계산할 때 다 출근 간주예요. 출근한 것처럼 똑같이 봅니다. 밑에는 결근 간주 기간인데요. 실제 근로자가 결근한 건 결근한 거고요. 옆에 보시면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징계로서 정직, 직위해제 기간, 이 기간들은 그냥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결근으로 따지는 거니까 분자가 적어지면 80%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식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고요. 소정 근로일 제외는 어떤 거냐면 옆에 그 사유를 좀 볼게요. 정당한 쟁의행 기간, 이 노조 전임 기간도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 전임 기간. 그다음에 법정은 아니고 약정으로 1년 넘어서 육아휴직 쓰는 거예요. 그거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한테 왠지 법률에 따라서 다 보장된 거 혹은 육아휴직 간 거 가지고 출근일에서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 빼서 이제 출근일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면 출근 간주 기간, 결근 간주 기간 정도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소정근로기간 제외되는 건 사실은 실무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소정근로일 제외기간 관련해서는 연차이고 일수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논의가 좀 더 있긴 한데 그것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잘 발생하지는 않아서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은 연차휴가 수당인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첫 번째 꺽쇠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연차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돼서 사용자는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대법원 판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빨간색 체크한 거 보면요.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수당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밑에 빨간색 글씨 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밑으로 가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에요. 제가 굳이 이 대법원 판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체불과 똑같은 사건으로 노동청에 접수가 된다는 거고요. 근로감독관들도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차일수 아까 제가 2년차 되는 사람 이론적으로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2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연차를 주느냐 15일은 또 왜 갑자기 발생하는 거냐 1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연차는 써야 되는 기간에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366일을 일했어요.
1월 1일 날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연차 발생했다가 이 다음 해 1월 1일까지도 근로관계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그날 15일이 더 발생했죠. 근데 1월 2일 날 퇴사했어요. 그러면 이 발생한 15일은요, 수당으로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너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법원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이 전년도에 일을 해서 25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안 된 사람은 그럼 11일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11일은 뭐냐면 원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1일을 부여하지 않았었어요. 1년 안 된 사람한테요. 좀 달랐거든요. 더 적게 줬었거든요. 근데 1년이 안 된 사람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했을 때 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가 너무 없다는 사회적 논의가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같이 본 거고요. 네, 다음 넘어가서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려면 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은 연차관리 대장입니다. 당연히 법정 서식 아니고요. 다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연번 나와 있고요. 성명 나와 있고 입사일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보라색은 월차 일수고 월차 사용 기간, 초록색은 연차 일수와 연차 사용 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월차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1년 미만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칸을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예를 들면 홍길동 예시를 보면 1번에 연차 일수가 월차는 0 돼 있고 연차만 15일이잖아.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15일만 적혀 있는 거예요. 사용기한은 사실은 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연차대장 예시거든요. 제가 아까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를 계산한다고 한 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계산 방식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사업장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회계연도, 우리 사업장은 무조건 근로자들 다 1월 1일 입사한 걸로 보고 12월 31일까지를 1년 탁탁 끊어가지고 연차 관리하겠다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장은 그렇기는 합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옆에 나와 있는 월별 연차를 이 사람이 며칠을 썼는지를 다 기재를 하면 옆에 합계가 나오고요. 저 제일 오른쪽에 빨간 거는 그냥 마이너스 한 거예요. 발생된 연차 횟수에서 쓴 거 빼서 이 사람 며칠입니다. 이거를 이제 매달 관리하시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제 연차를 원래는 휴가원을 받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 보고 하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소한 그 해당 월에 며칠의 연차를 갖는지 정도는 알아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 수 있고, 위에 첫 번째 체크처럼 시급에다가 8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한 시간 곱해서 연차 일수 해서 연차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임금체불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인데, 이걸 넣은 이유는요. 간혹 그런 질문 하세요. 8시간 일하는 사람 아니고 그거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이 이 연차 수당 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줘야 되느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거보다 여기 박스에 있는 수식 한번 볼게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내용은 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에서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우리가 계속 봤던 11일 아니면 15일 이런 거요. 15일 집어넣고요. 8시간은 통상 근로자 일하는 1일 법정 기준 근로시간 8시간 곱하기 비례해서 줘야 되거든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일주 40시간이요. 그거 넣고요. 위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일주 몇 시간 일하는지. 이 수식의 의미는요. 단시간 근로자한테 연차를 부여할 때는 시간 단위로 부여를 하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8시간을 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비례식도 다 시간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밑에 당구장표 예시 한번 볼게요. 1일에 7시간 일하고 주 3일 일하는 사람은 일주에 21시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2년차니까 2년차라고 하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이잖아요. 15일에다가 곱하기 8시간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통상 근로자의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이요. 곱하기 비례해서 줘야 되니까 40시간 분의 이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 21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3시간이 나옵니다. 63시간을 단시간 근로자한테 연차로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래서 일수로 굳이 환산을 해보자면 그냥 1일 근로시간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 9일이라고 나온 것도 63시간을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나눴을 때 9일 주면 된다. 실무에서 좀 관리하시기 편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들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요 정도 보고 쉴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요 정도는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쉬었다가 여기 격일제 근로자부터 보고요. 정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